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20대 총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유승민, 윤상현 공천이라는 화약고를 남겨둔 상황이라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최청렬 용인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공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특히 어제 발표에서는 대구의 현역 의원 4명이 탈락을 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마지막 이제 남은 지역이 이제 전부 한 30여 개 남았는데요. 네. 대구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서울 그리고 인천 등 포함해서 수도권에 그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30여 개 남았고 네. 아마 이쪽이 중점적으로 아마 물갈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어제 그 대구 지역의 그 컷오프한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주호영 의원, 서상기 의원 3선이죠. 그리고 권은희 의원, 홍지만 의원은 초선이지만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 그 대구 지역에서 상당 부분 앞으로 물갈이가 예상되고 특히 친유승민계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물갈이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남아있는 그 유승민 의원과 대구 지역 그 의원들이 어느 정도 물갈이 될 건지 그게 가장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될 것인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이제 같은 패키지로 묶어서 탈락시키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결론 날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컷오프된 의원들 가운데서 벌써 그 3선이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뭐 탈당을 검토하고 있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공천이 상당히 그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지 원칙 이러한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대구 지역에서 서상기 의원하고 이제 주호영 의원이 어제 탈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홍지만 의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이제 본인들은 왜 자신이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네. 확실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새누리당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뭡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해찬 의원 그 공천 배제하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이제 당 내부의 일이고 또 네. 정당 고유의 기능이긴 합니다만 정당에는 국민의 혈세로 정당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당 지원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천에 관여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여야의 이 공천이 뭐 이제 전략 공천 그리고 뭐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원칙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조영 의원으로서는 3선 의원인데 무슨 이유로 탈락했는지 이제 승복하기 어렵겠죠. 탈당한 다음에 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대구 지역에서 사실상 그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리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이제 일단 뭐 그렇게 입장은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은희 의원이나 홍지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유승민계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두 의원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칼끝은 유승민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뭐 예고편이라고 봐야겠죠. 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3가지 기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사람이 그럼 윤상현 의원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의 정체성에 그 적합하지 않은 아주 현저하게 그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편한 지역에서 다선의 혜택을 누린 사람. 어제 예를 들면 뭐 서상기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대구에서 3선했으니까 그런 분이 이제 대상일 테고 지금 네. 현재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뭐 황우여 의원이나 진영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기준 때문에 좀 떨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대구 지역에서 권은희 의원이나 그리고 홍지만 의원을 탈락시킨 것은 유승민계 의원들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김희국 의원이라든지 김상훈 의원이라든지 유성걸 의원이라든지 대구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 의원들은 상당수가 친유승민계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먼저 어제 그 2명을 이제 탈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에는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친이승민계 의원 상당수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지금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준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 품위에 관련된 문제, 네. 그리고 당의 정체성에 심하게 위배되는 사람. 그런데 그 당의 정체성이라는 거 대단히 모호해요. 과연 당의 정체성은 뭔가,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지금 이제 우리 이동부 국장 말씀처럼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면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네. 유승민 의원의 지난해 그 이른바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튼 뭐 이제 그 찍어내기에 그 어떤 이유가 됐지 않았어요, 작년에 원내대표에. 근데 과연 그것이 정체성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공천됐어요. 그럼 과연 그건 품위에 맞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물론 100% 완벽하게 그 맞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너무 자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기준들이. 그러니까 공천을 받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겠으나,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은 친박이었다고 하더라도 승복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천이 너무 들쭉날쭉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역대 그 국회 그 공천보다도 지금 이 현역 의원 탈락률이 대단히 낮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개혁 공천에는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자, 지금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윤상현 의원도 과연 공천을 통과할 것이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이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45%였는데 48%로 높아지면서 122명의 그 지역구 의원이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건데, 수도권의 민심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이 어떤 그 취중 막말 파문 때문에 네. 계속 표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친박계인 그 이성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서대문 갑 지역에서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친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아예 그 출마를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윤상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만약에 동시에 탈락을 시킨다면, 이 친박과 비박을 동시에 탈락시키면서 어떤 희생양에 대한 맞교환을 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그렇게들 이제 많이 추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뭐 말씀처럼 친박 내부에서도 용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몇 개 기준에는 이제 의하면은 찍어내기 하려는 게 아니냐, 공천 배제 컷오프 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전망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과연 두 사람을 등가로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일단 사안이 다르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아무튼 뭐 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시켜서 이제 배제하겠다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은 막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을 단순하게 어떤 그 계파적 관점에서 어떤 친박과 비박이 한 명씩 같이 희생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를 지나치게 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이거 좀 희화화시킨다고 그럴까요? 전혀 같은 층 위에서 같은 레벨에서 다룰 수 없는 성격의 사안들입니다. 네. 누굴 뭐 공천하고 누굴 배제하는 거지 옳다 그러다의 차원을 떠나서 말이죠. 근데 아마 지금 그렇게 갈 공산이 커 보여요. 저도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유승민 의원이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썩 공천될 것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122석으로 수도권이 늘어났잖아요. 네. 수도권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냐 문제입니다. 그런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그것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도 역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진영 의원이라든지 황우려 의원, 그리고 어떤 그 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의 이제 공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거든요. 네. 아무튼 유승민 의원이 윤상현 의원과 나중에 결과는 알 수 없겠으나 같은 등가로 이렇게 한 명 희생되고 같이 간다. 이거는 전 일단
맞는 논리는 아니다. 논리적 정합성에서 대단히 떨어지는 논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른시라는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공조에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라며 세계 최악으로 평가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만큼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지금 공천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친노에서 친문으로의 물갈이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친노 중에 이제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의원, 육선 의원이죠. 네. 세종시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배제시켰죠. 그래서 오늘 뭐 이해찬 의원이 그 성명서를 통해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네. 결국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친문계는 다수 생존했습니다.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배재정 의원이라든지 뭐 이목희 의원, 전해철 의원들이 사실상 생존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김병관, 표창원, 조응천 이런 분들이 다 지역구의 전략 공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정세균계가 다 몰락을 했습니다. 뭐 강기정 의원, 전병헌 의원, 오영식 의원, 이미경 의원이 다 몰락을 했고요. 상징적 친노 인사들 이해찬, 정청래 의원들이 공천에서 이제 배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친노 중에 어떤 중진 인사들이 상당수 탈락했고, 그다음에 정세균계가 몰락을 했고요. 그리고 친문재인계 인사는 그리고 초재선 친노 의원들은 또 대부분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권 86 세력들이 있거든요. 86 세력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영식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대부분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은 어느 정도 살려주고 네. 친노 중에 어떤 상징적인 인사들은 배제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한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로부터 이제 당 비상대권을 물려받을 때 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 네. 그리고 운동권 정치를 탈피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걸 이번 공천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본인이 이 대표를 맡은 어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당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현재 김종인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자신에게 확실하게 이제 맡겨달라고 해서 지금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친문 인사들은 많이 지금 공천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당내 갈등으로 비춘다면은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뭐 득표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나름 뭐 어떤 물밑 대화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도 문재인 전 대표와 전혀 상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의논이 있었다고 보고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좀 우클릭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좀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이러한 입장도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러한 점은 상당히 둘이 이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게 친문 인사가 들어오고 친노 인사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은 저는 썩 그렇게 적합한 전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친노 인사들도 많이 공천을 받았어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뭐 친노의 대표적인 인사거든요. 그분도 네. 이제 공천을 단수 추천을 받았어요. 안산 상록 갑에서 박남춘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김경엽 의원은 물론 이제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만 그래서 친노 친문 할 거 없이 이제 네. 뭐 공천을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여야 통틀어서 이번 공천에 대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직 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한 85%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85% 정도.
전체적으로 너무 권력투쟁적 성격이 강하다. 네. 어떤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치게 어떤 계파적 관점, 권력투쟁적 관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20대 국회에 들어서 어떤 뭔가 나름의 공천의 안정성이라든지 제도화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시민사회나 정치권이나 학계나 언론계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공천을 뭐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해찬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해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은 탈당이라든지 어떤 행보의 변화를 보일까요? 글쎄요, 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정청래 의원 그 공천 배제된 거 관련해서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반발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런 것이 더 중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공천 칼바람에 휘둘린 의원들은 탈당을 하는 경우도 뭐 속속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이제 탈당하는 건데 네. 그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있잖아요. 대선 경선 때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공천 받으면 그대로 있고 공천 탈락하면 탈당한다 이렇게 되니까 네.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 그렇게 자신의 그 입장이나 거취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너무 당선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탈당하고 또 다른 당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정도가 좀 심하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 네. 항상 그래 왔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뭐 선거 얼마 전에는 탈당을 못하게 한다든지 말이죠. 네. 뭐 나름의 어떤 시민사회적 관점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당을 만드는 것도 말이죠. 네. 이른바 이제 이합집산이죠. 분당, 창당 이런 것들도 좀 어떤 제한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아닌 말로 좀 얘기한 김에 그렇게 뭐 확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특정 정당이 아주 우세한 지역에서 뭐 3선 이상은 제한한다든지 뭐 그건 굉장히 이제 헌법 위배될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거 앞두고 말이죠. 지금의 공천은 완전히 국민과 유리되는 공천이에요. 네. 알기도 어렵고 용어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공천의 종류도 많고 이런 것들은 국민과 완전히 유리돼요. 정책 공약 들어봤습니까? 그 당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당 스스로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정책이나 공약에. 이런 선거를 쳐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대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그럴지 대표성의 위기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